오래간만에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시죠. 문정인 특보를 초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미 대선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얼마 전 있었던 연평도 피격 사건은 한반도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정인 특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만에 하나 트럼프가 무슨 큰일을 당할 경우 기사를 보니까 11월 3일 이전일 경우 11월 3일과 선거인단 투표 그 사이일 경우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제도가 복잡해서 그런지 요 코로나19 확진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나올 거예요. 퇴원한다. 네, 의지가 강하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글쎄요. 나왔고 대선 레이스는 그냥 그대로 간다.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갈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8% 차이가 나다가 지금 10% 오늘 10에서 CNBC 같은데 14%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월트 로이드 육군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각별한 노력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선 코로나 자체에서는 아마 네. 극복을 할 거고 네. 얼마나 이제 회복 기간을 두고 그 선거 캠페인 나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분적 영향은 주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쪽 사람들은 코로나 대응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의 하나였는데 대통령까지 걸려버렸으니 더 그런 어떤 조롱 이런 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또 만약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면은 이거 봐라 이렇게 큰 거 아니다. 진짜 별거 얼마든지 아닌 극복할 수 있다. 예. 치료제 좋은 건 나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반론도 펼 수 있겠죠. 하여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그 정당화를 만들어내더라도 자기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또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또 그렇게 먹혀요. 문정인 특보께서는 아직도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미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일반 투표에서 뽑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에서 뽑기 때문에 선거인단 한 525명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향배가 어떨런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각 주별 독식 선거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또 있고 하다 보니 바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시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이제 우편 투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참을성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이 우리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거는 폼페이오가 원래 일본 거쳐서 한국 오기로 한 걸 일본만 왔다가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본까지 오면 바로 옆인데. 지금 하여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죠. 그렇죠.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이상이 있었을 때는 마이클 펜스 이제 부통령이 이제 승결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하원 의장에 있는 낸시 펠로시가 되고 그 다음은 사실상 이제 상원 임시 의장이라고 하는 프로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 다음이 이제 마이클 폼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예방 조치로서 아마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급적이면 워싱턴에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동경을 꼭 가야 될 이유는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상들이 두 번째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게 쿼드를 통해서 사자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대선에도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씨가 이번에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니까 스가 총리하고 이제 상견례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또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급한 일정 2박 일정입니다만 사실상 하루 정도 그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러니까 동경은 왔다 갔지만은 우리 서울하고 울란바토 그 몽고 가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국무부 표현들이 연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왜
뭐 대선 직전에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남북 간에 지금 끊겨 있는 대화 또 북미 간에 끊겨 있는 대화가 혹시 폼페이오의 방한과 연관돼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한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거의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뭐 처음부터 없었죠. 없었나요, 아예? 왜냐하면 우리가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10월에 깜짝 쇼가 있으려고 하면은 북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북이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미국이 약속한 거 거의 다 지켰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지켰다는 입장이거든요. 북의 주장은 그렇죠. 북의 주장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뭐 제재를 부분 완화시켜 주든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독자 제재 또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완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한다면 북에서 나올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국이 준비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던 분들이 누군지 제가 워싱턴에서 그것을 이제 그 자꾸 거론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외교적 업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는 이제 뭐 바레인, 아랍 토후국 그다음에 수단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 맺는 걸 이제 중동에서 외교적 승리라고 하는데 북한 문제를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이제 써먹었죠. 써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업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있었고 대선에 이기려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북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실현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길 바라겠죠. 물론 바라겠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라겠죠. 그 바이든으로 만약 교체가 된다면 그동안의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뭐 접근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얘기해서 톱다운. 그러니까 정상회교 중심으로 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실무에서 먼저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바텀업 밑에서 위로 가는 실무형 접촉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한 다음에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있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택했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전략적 인내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강 정책 채택을 할 때도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갖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제가 또 아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바이든 그 캠퍼스 일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상회교도 할 거고 또 실무 접촉도 할 거고 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 무슨 북을 다루는데 자기들이 어떤 정해진 그런 시각이나 접근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도 미대선의 결과 양쪽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물론이겠죠. 그렇죠.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정상 간 친분을 이용해서 계속 톱다운 방식의 걸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바이든으로 만약 간다면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제 북에서 지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북 관계가 풀려야 돼요. 남측하고 얘기를 해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요. 북에서 제가 지금 북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 과거 통미봉남이라는 말도 있지만 남쪽은 이제 배제하고 미국하고 바로 직접 통하겠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례 별로 없거든요. 남북이 원활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할 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되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 남측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사태 전개를 지켜보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때까지만 남북 관계를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정말
북미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남쪽을 배제한 거 아닙니까? 뭐 배제했다고 얘기하긴 곤란하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에 북미 관계를 가급적이면 정상화하는 게 남북 관계도 좋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 북미가 얘기하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고 북하고도 부분적으로는 얘기해 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모든 게 틀어졌는데요. 네.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여간 북이 이번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남측하고 관계를 해야 한다. 재정립하고 협의를 해야만 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실 또는 진리 예. 이를 좀 터득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긴 그 이번에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에 남북 사이에 9월 초부터 왔다 갔다 한 정상 간 친서가 공개되고 하는 걸 보면 북한도 완전히 남쪽을 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그죠? 네. 어떤 해법을 가능할지 우리 문정인 특보께서 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구두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남북한 정상이 못하면 화상회의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는요. 사실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 1항에서는 뭐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2항에서 적대 그 감을 이제 해소하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올해 안에 이제 사망에 가서 올해 안에 이제 종전 선언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추동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평양 선언 1조에서는 판문점 선언 2조인 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부분을 이제 남북 군사 합의로 이렇게 여건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상당히 큰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 두 정상은 역사적 책임을 지금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번 소위 등산꽃 앞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게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가서 하여간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는 추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대승적이고 역사적 사명감을 생각한다면은 두 정상이 저는 만나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 등산꽃 앞바다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 같은 거 물론 뭐 책임자 규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처벌,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두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에서 제일 이제 모자란 부분은 유족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족들에 대한 사과도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남쪽 내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판문점 평양으로 이어진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헛되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공식 제안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지금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인데 김정은의 뭐 구두 사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북에서 이렇게 선뜻 나오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하나 여기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군에서 왜 그 해수부 공무원을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지 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상 등산꽃 앞바다가 진도 앞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 뭐 제가 직접 나서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3일부터 북에서는 우리를 대적 관계로 규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사태 때문에 사실 접경 지역에 있어서 북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에서 그걸 구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22일 날 3시 반에 우리가 포착을 한 것 아닙니까? 북한 단속성이 와서. 그렇죠. 그리고 예인을 해나가니까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에 의지가 있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막판에 한 9시 3, 40분에서 결국에 사살이 그렇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군사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구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제약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떤 그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어쨌든 남북 간에 그래도 공동조사가 됐던 또 우리 특보께서 말씀하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됐던 뭔가 후속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희망을 피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장 급한 거는요. 예.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자 총을 쏘았다. 시신은 유실됐다. 네. 그래서 부유물을 자기들 불태웠다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신이 분명히 바다 밑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신을 수습해서 유족한테 돌려주는 게 제일 1차적인 겁니다. 지금도 계속 수색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쪽만 지금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NLL 남쪽에서만 수색을 하는 거니까. 북한도 같이. 북한도 그걸 공동으로 해주고 그러려고 하면 서로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보 교환이 있으려고 하면 군통신선을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2단계가 끝난 다음 남북이 당국자들이 만들어서 공동 조사를 하고 책임자 색출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고 예.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남측 정서로 봐서는 희생된 분의 시신을 빨리 수습해서 유가족에게 돌려 보내고 그때 이제 북에서 이제 유족에 대한 이제 사과 같은 것을 네. 하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우리 측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색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우리 군이 얻은 첩보를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연유를 뿌려서 불태워라라고 했다. 시신은 이미 훼손됐다. 근데 무슨 수색을 하느냐? 뭐 이런 공격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이게 지금 나온 거 쭉 보면은 무슨 소총을 뭐 써라. 그다음에 연유를 뭐 예. 발라라라고 하는 게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사람의 연유를 바르라고 했는지 부유물에 바르라고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아직 진상은 모른다? 아직 진상은 확실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마 통신 감청을 그렇죠. 통해서 얻은 통신 첩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재분석하고 최종적인 정보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선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가리 네. 그 통신 첩보를 얻으면은 그걸 수차에 걸쳐서 수집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것을 또 그 소위 그 확실히 하게 할 수 있는 영상 첩보도 또 가지고 우리 열화상 감지 장치부터 예. 시작해서 뭐 이제 이것저것을 망원렌즈 갖고 있고 합해서 정보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융합해서 네. 종합 정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군도 시체에 불을 태웠다라고 우선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한의 통지문이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저쪽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밤 9시 반이면은 불빛을 보였는데 그것을 그렇게 확실히 찍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통신 감청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 국방부에서 나중에 그것을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수정한 과정이 북의 통지문 때문에 수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온 게 24일 날 오전에 24일 날 오전 8시에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 종합 정보 판단해서 온 예.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기초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그 부신을 그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 표류했던 그 공무원을 사살해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거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통지문이 25일 날 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 최초의 군 쪽에서 사살 그리고 시체에 뭐 불을 질렀다 이런 것 발표가 좀 너무 성급했던 건가요? 제가 볼 땐 성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초보적인 첩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 그 군 통신선을 회복하고 뭐 남북 측 수역 같이 좀 그 시신도 찾아보고 뭔가 공동조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책임자도 찾고 재발방지책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좀 나서라. 남북이 이걸 계기로라도 정상 간에 만나라. 이제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잖아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도 안 먹힐 경우 지금부터 예컨대 뭐 보름 한 달이 지나도 북한이 통신선 복구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 대통령도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대통령 뜻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북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저는 당위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도 별다른 카드가 없는 거죠. 별다른 카드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 카드가 있다면은 11월 대선 미국 대선 이후 끝난 다음에 예. 결국 전반적인 남북 관계 그다음 비핵화를 추동하는 문제. 새로운 전략판을 짜야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그러기 위해서 북은 나와야 될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